평범한 일요일 오후 제17보병사단 위병소 아픈 아들을 만나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저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그들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강진.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투박한 손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느 평범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다른 부모들처럼 부산스럽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위병소 안쪽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따스함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흔한 치킨 상자 하나 없었고 그저 작은 보온병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화려한 꾸러미를 들고 온 다른 가족들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면회 신청이 허가되었는지 아들의 이름이 불렸다. 이병, 이민준. 면회라는 소리에 강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면회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 민준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들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강진은 한눈에 알아차렸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짙은 불안감과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고통의 그림자를 민주는 강진 앞에 서서 어색하게 경례를 붙였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진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자리에 앉혔다. 그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 아들. 훈련은 할 만하냐,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평범한 아버지들이 을에 건네는 안부 인사였지만 그의 눈은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찾고 있었다.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훈련도 재미있고 동기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오른손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부자연스럽게 왼쪽 소매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오랜 군 생활과 특수부대 지휘 경험으로 단련된 강진의 관찰력은 그 미세한 행동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강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져온 보온병을 열었다.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네가 좋아하던 소고기 뭇국이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이셨어. 그는 직접 그릇에 국을 덜어 아들 앞에 놓아주었다. 민주는 잠시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수저를 쥔 그의 오른손 주먹 마디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숨기려 했지만 음식을 먹는 순간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흔적이었다. 강진의 시선이 그 손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면회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오른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왼손으로 다시 수저를 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위축되어 있었다. 강진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민준아. 강진이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일 있니?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침묵은 강진에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들의 관자놀이 근처 머리카락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부분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걸어올 때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 다리를 저는 모습도 기억해냈다. 개별적으로 보면 훈련 중 생긴 사소한 부상으로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손등의 멍, 관자놀이의 흔적,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아들의 겁에 질린 태도,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지자 강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끔찍한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훈련이 고됐나 보구나. 손이 그게 뭐냐. 강진은 일부러 무심한 척 말을 돌리며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올렸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아버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강진은 아들의 손등의 선명한 멍자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반복적으로 맞아서 생긴 아기가 가득한 흔적이었다. 민주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유격 훈련 때 줄을 잘못 잡아서 쓸린 겁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었다. 강진은 특수부대 사령관이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특수요원들의 몸에 새겨진 온갖 종류의 상처들을 봐왔다. 그는 훈련으로 인한 상처와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다. 강진은 아들의 손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민준아, 아비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한쪽 구석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가 봐도 고참으로 보이는 병사 하나가 여러 명의 후임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의 이름은 황규철 병장. 부대 내에서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눈이 이강진과 이민준 부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했다. 황 병장은 민준을 발견하고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강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낡은 등산복과 초라한 보온병. 그의 눈에는 강진이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힘없는 늙은 아버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민준의 어깨를 힘껏 툭 치며 말했다. 어이, 이민준 이병. 아버지 오셨네, 좋겠다. 야, 우리 아버지는 바쁘셔서 이런데 올 시간도 없는데.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 병장에게 경례를 하려 했다. 하지만 강진이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강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고요한 눈으로 황 병장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황 병장은 강진의 그런 태도가 기분 나빴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저 늙은이가 감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습니다. 군 생활이 장난도 아니고 애가 너무 물러터져서야 쓰겠습니까?
그는 강진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말투에는 조금의 존중도 담지 않았다. 오히려 가르치려 드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강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황 병장의 눈을 빤히 응시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 병장은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이번에는 강진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버님도 군대 다녀오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강진이 입을 열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지극히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황 병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병장 황, 철입니다. 뭐? 아버님 같은 분은 제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또박또박 말하며 과시했다. 강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황규철 병장이라. 그는 아들의 손등에 있던 멍과 황 병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주범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저 오만한 젊은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증오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지독하게 고요했다. 아들이 훈련 중에 다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강진이 다시 물었다. 그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버지가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황 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아, 그거요, 예. 뭐, 저희 부대 훈련이 좀 빡셉니다. 저 녀석이 워낙 굶떠서 제 몸 하나 간수 못하고 구른 거죠. 아버님 아들이라 그런지 체력이 영.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비열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강진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강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등산복 차림에 왜소해 보이던 그의 몸이 일어서자 이상하게도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황 병장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작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를 얕볼 수 없는 기세였다. 그는 아들 민준의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아주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라. 아빠가 해결하고 오마. 그 말과 함께 그는 황 병장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황 병장, 자네가 말한 그 빡센 훈련에 대해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어봐도 되겠나?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아들을 바라보던 따스한 아버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을 앞에 둔 야수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황 병장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황규철 병장은 이강진의 기세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다. 고작해야 촌스러운 옷차림의 늙은이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억지로 위엄을 차리려 애썼다. 제가 훈련에 대해 아버님께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보다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아드님 슬슬 들여보내 주시죠. 그는 일부러 아버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강진을 조롱했다. 말을 마친 황 병장은 강진을 한번 쏘아보고는
데리고 온 후임들에게 눈짓하며 자리를 떴다. 그들은 면회실 반대편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이쪽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고 그 중심에는 겁에 질린 이민준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과 웃음소리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었다. 강진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곁에 있는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들이 겪고 있는 공포가 고스란히 그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들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민준아,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지 않으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황 병장의 등장은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이었다. 순간 민준의 눈앞이 흐려지며 일주일 전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도 고된 훈련이 모두 끝난 늦은 밤이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준에게 황 병장이 다가왔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어이, 신병. 요즘 좀 살만하냐? 부모님한테 용돈은 좀 받았고 그의 말에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최대한 공손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황 병장님. 이번 달은 아직 부모님께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황 병장에게 그런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황 병장은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생활관 뒤편의 으슥한 창고로 그를 끌고 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두 명의 상병 역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창고 문이 닫히자 한 줄기 희미한 전등빛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버렸다. 황 병장은 민준을 창고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야, 이민준. 내가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만 옷 입는 꼬라지를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여기서 네가 기댈 곳은 우리밖에 없어. 알겠냐? 그는 민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협박했다. 모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저항했다.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황 병장의 주먹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소리와 함께 민준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했다. 황 병장은 쓰러진 민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속삭였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긴 사회가 아니야. 계급이 깡패고 법보다 내 주먹이 먼저라고. 그 뒤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돌아가며 민준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들은 일부러 군복에 가려지는 부위만 골라서 때리는 악랄함까지 보였다. 민준은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고통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서러움과 무력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즐거워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폭행이 멈췄을 때
민주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황 병장은 헐떡이는 민준의 군복 주머니를 뒤져 얼마 되지 않는 현금과 카드를 빼앗았다. 다음 주까지 30만 원 만들어놔라. 못 만들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그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고는 창고를 나갔다. 혼자 남겨진 민준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군대에 오기 전 꿈꿨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끔찍한 기억 속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과거의 고통에 잠식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다. 강진은 더 이상 아들을 추궁할 수 없었다. 아들의 반응만으로도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온병에 남은 국을 마저 따라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 때로는 그 전쟁이 너무 버거워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의 소음을 뚫고 아들의 마음에 똑똑히 전달되었다. 하지만 아들아, 기억하거라. 가장 용감한 전사는 상처 하나 없는 전사가 아니라 온몸에 흉터가 가득해도 다시 일어서서 싸우는 전사란다. 그리고 내 뒤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서 있을 것이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내가 길을 잃으면 방향을 알려주고, 네가 세상의 모든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할 때 그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그것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말이기도 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다. 황 병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이 일이 알려졌을 때 부대에서 겪게 될 따돌림도 무서웠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다. 한편 면회실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황 병장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저 늙은이가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을 붙잡고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민준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만약 저놈이 꼰지르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저 영감탱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야, 황 병장. 저 부자푸즈 계속 저러고 있는 거 그냥 둬도 되는 겁니까?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불안한 듯 물었다. 황 병장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 뭐 내가 저런 놈들까지 신경 써야겠냐 냅둬. 어차피 저 이병놈 오늘 부대 복귀하면 뒤졌어.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진과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강진의 고요한 눈빛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초식동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부대의 왕이고 저 영감은 그냥 지나가는 민간인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여기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가자. 황 병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버릇없는 신병 아들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버지한테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그의 말에 부하들도 희죽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천천히 강진과 민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폭력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자신들이 건드리려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규철 병장과 그의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이강진은 등 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놓아주고는 민준이 그들의 위협적인 모습에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살짝 가려주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면회실의 다른 가족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는 사람은 없었다. 황 병장은 강진의 테이블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쩍 벌리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면회 시간 다 끝났다고 했을 텐데. 이병 이민준.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들어갈 준비 안 해.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으며 민준을 향한 말이면서도 그 시선은 명백히 강진을 향한 경고였다. 그는 이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권위에 눌려 아들을 재촉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강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황 병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태연한 모습에 황 병장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자신의 위세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구겨졌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강진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아버님, 아들내미가 사회 물이 덜 빠져서 그런지 아직도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나 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안의 위협적인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제가 군대 선배로서 또 아드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아들. 군대에서 사람 만들어 보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만 일어나시죠. 계속 이러시면 아드님만 힘들어집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명백한 암시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자네 말은 지금 내 아들이 힘든 게 나 때문이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황 병장은 그 기세의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수의 힘을 믿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여기서 이렇게 유약하게 감싸고 도니까 애가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강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었다.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듯한 혹은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냅킨 한 장을 집어들어 아들의 젖은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황 병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황 병장. 자네는 훈련과 폭력의 차이를 아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황 병장은 잠시 당황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는 이 늙은이가 겁을 먹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훈련은 전사를 만드는 과정이고 폭력은 그냥 범죄일 뿐입니다. 그런 당연한 걸 저한테 왜 물으십니까? 그는 자신이 매우 논리적인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하지만 그것은 강진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훈련은 전사를 만드는 과정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황 병장의 군복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전사를 만드는 훈련이라면 응당 그 목적과 절차에 맞는 합당한 부상이 따라오기 마련이지. 예를 들어 각계전투 훈련 중에는 무릎이나 팔꿈치에 찰과상이 생길 수 있고 유격 훈련 중에는 손바닥이 벗겨지거나 어깨 근육이 놀랄 수도 있어.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강진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황 병장,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아들의 손등에 있는 저 멍은 밧줄이나 암벽에 쓸려서 생긴 상처가 아니야. 둥글고 단단한 무언가에 반복적으로 가격당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방어흔이지. 누군가의 주먹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란 말이다. 면회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황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관자놀이의 멍은 어떤가 훈련 중에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는 보통 이마나 광대뼈처럼 돌출된 부위에 생기지. 저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관자놀이에 정확히 저런 형태로 생기진 않아. 저건 발이나 무릎 같은 것에 걷어차였을 때 생기는 상처에 더 가깝지. 강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황 병장의 거짓말을 해부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현장을 검증하는 베테랑 수사관처럼 아들의 몸에 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걸음걸이,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발목을 접질렸다면 복사뼈 주변이 부어올라야 정상이야. 하지만 붓기는 보이지 않아. 저건 허벅지나 옆구리 같은 곳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근육이 놀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지. 설명이 끝났을 때 황 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이 늙은이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만 보고도 폭행의 종류와 방식을 정확하게 유추해내는 무서울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다른 가족들도 이제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황 병장. 내가 다시 묻지. 강진의 눈이 뱀처럼 빛났다. 내 아들이 받은 게 정말 훈련이 맞나?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언이자 마지막 자백의 기회를 주는 최후 통첩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극도의 당혹감과 수치심에 휩싸인 황 병장은 이성을 잃고 말았다. 시끄러워 황 병장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뭔데 군대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당신 같은 민간인이 뭘 안다고 짓거려대는 거야. 그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무작정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윽박지르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 부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당신 아들이 나약해서 다친 걸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그의 광적인 모습에
민주는 겁을 먹고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강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황병장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아. 그리고 자네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군. 내가 민간인이라고. 그 말은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황병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났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후임들과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보다 더한 망신은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폭력뿐이라고 생각했다. 저 입을 다물게 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황병장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강진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뒤에 있던 무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과 법보다 앞서는 야만적인 폭력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막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황규철 병장의 손이 이강진의 멱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 거칠고 위협적인 손만이 강진의 시야에 가득 찼다. 아들 민준이 겁에 질려 아버지하고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른 가족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아이들의 눈을 가렸다. 군부대 면회실이라는 장소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황병장의 손은 강진의 옷깃에 닿지 못했다. 번개처럼 뻗어나온 강진의 왼손이 허공에서 황병장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격렬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흐르는 물에서 조약돌을 건져 올리듯 너무나도 부드럽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황병장은 자신의 손목이 강철 같은 올가미에 붙들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단 1mm도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거 나. 황병장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강진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주름진 영락없는 시골 늙은이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력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빼내려 했지만 강진의 손은 바위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목을 파고드는 고통만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강진은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황병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실망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군기인가? 민간인. 그것도 아들의 아버지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이란 말인가? 그의 말은 꾸짖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시끄럽고 익어 놓으라고. 이 늙은이가 수치심과 고통의 이성을 잃은 황병장은 남은 오른손으로 주먹을 날렸다. 후임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으로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주먹은 강진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다. 그의 뒤에 있던 패거리들 역시 일제히 강진을 향해 달려들 기세로 몸을 움직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으악하는 황병장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금의 상처도 없이 멀쩡히 서 있었다.
오히려 공격을 가했던 황 병장이 바닥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강진은 황 병장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황 병장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가볍게 힘을 주어 비틀었다.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동작에 황 병장의 몸은 균형을 잃고 팽이처럼 빙글 돌며 스스로의 힘에 의해 내동댕이 쳐질 뻔했다. 강진은 그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잡아주었다.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나았을 정도로 굴욕적인 모습이었다. 자네 부모님께서 자네가 이런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시겠군. 강진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의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려 한 순간 이들은 이미 군인이기를 포기한 존재들이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의 발로 넘어버린 것이다. 황 병장의 패거리들은 리더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이어 쪽수의 우위를 믿고 다시 달려들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저마다 고함을 치며 강진을 둘러쌌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이고 테이블과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강진은 아들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젊은 혈기들을 차가운 눈으로 마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특수부대 지휘관의 본능이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며 최적의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새끼를 위협한 불안당들을 처단하는 분노한 맹수였다. 너희들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 강진의 나지막한 선언과 함께 그의 몸이 움직였다. 가장 먼저 달려든 상병의 주먹을 가볍게 손날로 쳐내고 그 반동을 이용해 팔꿈치로 다른 놈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안무를 추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극도의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놈의 어깨 관절을 비틀어 무력화시켰다.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지만 강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폭력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진압하고 있을 뿐이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눈앞의 위협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에 가까웠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덤벼들었던 황 병장의 패거리들은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관절과 급소에 가해진 정교한 충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체 누구를 상대로 덤벼들었는지 눈앞에 이 늙은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인 공포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면회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의 중심에 서 있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남자에게로 쏠렸다.
그는 조금도 숨을 헐떡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한번 차갑게 훑어본 후 멍하니 서 있는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놀랐지? 이제 다 괜찮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다시 평범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지켜보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면회실을 감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음소리와 고함,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바닥에는 건장한 체격의 병사들이 맥없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 이강진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한 태풍의 눈과도 같았다. 아들 민주는 넋을 잃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그저 성실하고 과묵한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가끔은 너무 무뚝뚝해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서운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압도적인 힘과 서늘한 기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안정감을 동시에 느꼈다. 다른 가족들은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강진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조폭인가? 아니야. 움직임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수부대 출신인가? 봐. 그들의 상상력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했다.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뒤늦게 전해들은 당직 사관이 2명의 헌병과 함께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이제 막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소위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부대 내에서, 그것도 모든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면회실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 이것은 그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젊은 당직 사관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유일하게 멀쩡히 서 있는 민간인 이강진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의 눈에는 낡은 옷차림의 강진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불량한 민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당신 뭐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양손 들고 무릎 꿇어. 그는 허리에 찬 권총 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강진을 위협했다. 헌병들이 K 소총을 앞으로 겨누며 강진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겁에 질려 아버지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강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어린 친구가 고생이 많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마저 감돌았다. 그는 당직 사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강진의 그런 태연한 모습에 소위의 자존심은 더욱 상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지금 군인을 상대로 저항하는 거야. 좋아. 대한민국 육군 병사를 폭행한 현행범으로 당신을 체포하겠어, 여봐라. 당장 저 사람 수갑 채워. 그의 명령에 헌병들이 강진의 양팔을 잡기 위해 다가섰다. 면회실의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헌병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강진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낡은 등산복상에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행동에 당직 사관과 헌병들은 순간 긴장했다. 무기를 꺼내려는 건가? 소희는 권총을 뽑아 들기세로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하지만 강진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빛바랜 갈색 가죽으로 된 작고 낡은 수첩 형태의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말없이 헌병들을 향해 내밀었다. 헌병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직 사관의 눈치를 살폈다. 소희는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강진의 손에서 그것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뭔데 어디서 가짜는 신분증을 내밀어. 그는 신경질적으로 가죽 커버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에 들린 권총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고쳐 잡았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것이 순식간에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버렸다. 신분증에는 반듯한 제복 차림의 이강진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육군 중장이 강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그 글자 위에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무궁화 세 개가 밝혀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20명 남짓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계급장이었다. 군인에게 있어 그것은 신과 동격의 존재를 의미했다. 흐억. 소희의 입에서 괴상한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신분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는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두 손으로 공손히 강진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절박하고 필사적인 경례를 붙였다. 그의 허리는 거의 90도로 꺾여 있었다. 충성각. 각하 특수전 사령관님을 못 알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었다. 각하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면회실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렸다. 헌병들은 사색이 되어 총을 내리고 부동자세로 섰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규철 병장과 그의 패거리들은 고통도 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진을 쳐다보았다. 특수전 사령관, 삼성 장군,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영감탱이라고 부르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던 상대의 정체였다. 황 병장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하극상이나 폭행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다. 그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방금 이 자리에서 끝장나 버렸음을 직감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영창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락이었다. 당직 사관의 처절한 격려 소리가 면회실의 정적을 갈랐지만 이강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젊은 소희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소희는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진은 그를 무시하고 곁에 서서 총을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지금 즉시 이 면회실을 전면 폐쇄한다. 나의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다.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의 통신 장비를 압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라. 이것은 특수전사령관의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단어에 헌병들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일개 소위가 아닌 대한민국 군의 최상위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고 그의 의지는 군 전체의 의지였다. 헌병들은 신속하게 면회실 출입구를 막아서고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서 휴대폰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강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규철 병장을 내려다보았다. 황 병장은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강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기어가다시피 강진의 발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려 했다. 각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몰라 뵙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애원은 강진의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강진은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내 놈이 내 아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놓은 상처들은 누가 용서하지. 내 놈의 폭력 아래 신음했던 다른 약한 병사들의 고통은 누가 용서한단 말인가. 그는 허리를 숙여 황 병장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려 강제로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황 병장은 강진의 눈동자 안에서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았다. 그곳에는 어떠한 자비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군율과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병장 황규철,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범죄자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강진은 그의 턱을 놓아버렸다. 황 병장은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절망의 신음을 터뜨렸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울음소리였다. 그때였다. 면회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삼성 장군이 부대 내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번개처럼 부대 지휘계통을 타고 올라간 것이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중대장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면회실로 들어서다. 이강진 장군과 그 앞에 엎드려 있는 황 병장, 그리고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충성중대장 대위 김현수입니다. 각하, 이게 어찌 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이어 대대장과 연대장까지 차례로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색이 된 얼굴로 마치 죄인처럼 강진의 앞에 서서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평화로워야 할 일요일 오후의 면회실은 졸지에 장성급 지휘관이 주재하는 군사재판정처럼 변해버렸다. 부대의 최고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강진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네들이 이 부대의 지휘관들인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 아들이
자네들이 지휘하는 이 부대 안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갈취를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네들은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나? 그의 일갈에 지휘관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연대장이 대표로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각하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불찰입니다. 즉시 진상을 파악하여 엄중하게 처리하겠. 닥쳐라. 강진의 불호령이 연대장의 말을 끊었다. 몰랐다고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 그것은 무능이거나 혹은 직무유기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묵인한 건가. 부대의 평판을 위해 진급을 위해 어린 병사들의 고통을 눈감아준 것 아닌가. 그의 추궁은 전곡을 찔렀다. 지휘관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진은 그들의 비겁한 침묵에서 모든 답을 읽었다.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황규철 같은 벌레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방치하고 묵인한 지휘관이라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자정 능력 따위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스럽고 철저한 외과수술 뿐이었다. 강진은 품에서 아까의 낡은 신분증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투박하고 견고하게 생긴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그는 전화기의 전원을 켜고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가고 곧이어 반대편에서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지독하게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다. 그의 첫 마디의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즉시 그의 신분을 알아차렸다. 강진은 용건을 간단하게 말했다. 지금 즉시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특임대를 제17보 병사단으로 출동시켜라. 사단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모든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내가 직접 통제한다. 참모총장께는 내가 나중에 직접 설명하겠다. 전화가 끊겼다. 면회실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국방부, 조사본부, 군내의 그 어떤 성역도 파헤칠 수 있는 장군들조차 두려워하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조직이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사단 전체를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강진 장군은 지금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시작으로 군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강진의 위성 전화가 끊긴 후 면회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더 이상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이미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버린 자들의 체념 섞인 정적이었다. 연대장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려 들지 않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이 어쩌면 인생 전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황규철과 그의 패거리들은 아예 실성한 듯 넋을 놓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삼성 장군,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단어들이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제발
누군가 나타나 이 꿈에서 깨워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이강진은 다시 아들 민준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군 전체를 호령하는 듯한 위엄을 뿜어내던 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그저 상처 입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와락 눈물을 쏟을 뻔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벌의 날갯짓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육중해졌다. 두두두두. 그것은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창밖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검은색으로 도장된 육중한 헬리콥터. 블랙호크 UH-60세대가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며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아니, 저건 연대장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헬리콥터들은 부대 내의 정식 헬기 이착륙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단 전체의 심장 부인 중앙 연병장을 향해 수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였다. 이 부대의 기존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단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군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헬리콥터의 강력한 하강풍에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날렸다. 거의 동시에 부대 정문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선 것은 일반적인 군용 트럭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장갑차와 지휘 차량들이 줄지어 위병소를 통과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일반 전투복 차림의 병사들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장비로 무장하고 대테러 작전에나 쓰일 법한 최신의 K1의 기관 단총을 든 국군 군사경찰 특임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 내 주요 시설로 흩어졌다. 사단 본부, 지휘 통제실, 무기고, 그리고 각 대대 막사까지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1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주둔한 거대한 사단 전체가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고 봉쇄되었다. 부대 내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고 모든 지휘관들은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상태에 빠졌다. 거대한 성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 연병장에 착륙한 헬리콥터에서도 검은 옷을 입은 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전투병력이 아닌 날카로운 눈빛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한 중년의 남자가 곧장 면회실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별 하나, 준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핵심 간부였다. 그는 면회실로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모여있는 연대장과 대대장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낡은 등산복 차림의 이강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강진의 앞에서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각하 국방부 조사본부장 지시로 현장 지휘를 맡은 준장 박성철입니다. 명 받들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를 바라보는 눈에는 절대적인 존경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한 부대를 책임지는 연대장조차 특수 전사령관 앞에서는 일개 부하에 지나지 않는
조사본부장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강진은 그의 경례를 가볍게 고갯짓으로 받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는 먼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황규철 패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자들은 주범이다.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군 형법상 가혹행위, 직권남용, 공동폭행 및 갈취 혐의를 적용해 즉시 구속 수사하라.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사색이 된 지휘관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모든 비극을 방치하고 조장한 공범들이다. 전원 직위해제하고 직무유기 및 지휘책임 방기 혐의로 입건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라. 한 놈도 빠짐없이 나는 이 부대의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썩어 빠진 모든 것을 도려낼 생각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문과도 같았다. 준장 박성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각하, 조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황규철과 지휘관들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부리던 그들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 강진은 다시 몸을 돌려 아들 민준을 마주했다. 그는 차가운 사령관의 가면을 벗고 다시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들의 멍든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들아, 더 이상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 나가자.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아야지. 강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면회실 밖으로 이끌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들과 특임대 대원들이 조용히 열어주었다. 마치 왕의 행차를 보는 듯했다. 면회실 창밖으로는 한때의 철옹성 같았던 부대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과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자들의 비참한 뒷모습이 보였다. 정의를 집행하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1인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고요한 공간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아수라장 같던 면회실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이민주는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 남은 상처들은 전문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를 받았고 심리 안정과 상담 치료도 병행될 예정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안전함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이강진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다. 비서실장이 급히 가져온 각이 잡힌 군 간부용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계급장이나 위험 있는 모습은 지금 이 순간 그저 아들의 곁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조용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서걱, 서걱. 과도가 사과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이 병실의 정적을 채웠다. 그는 아들이 잠든 줄 알았지만 민주는 조용히 눈을 뜨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민준의 부름에 강진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왜 그러냐? 아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강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그냥 평범한 군인이다. 너에게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이고 싶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내 이름과 계급이 너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기를 바랐다. 그의 말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아비의 욕심 때문에 내가 홀로 겪었을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이 아비를 용서해라. 그는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했다. 그 시각, 부자푸즈의 평화로운 시간과는 정반대로 제17보병사단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특임대가 완벽하게 장악한 부대는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처럼 무겁고 살벌한 공기가 흘렀다. 모든 병사들은 생활관 내에서 대기 명령을 받은 채 공포에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것은 오직 날카로운 눈빛의 수사관들과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헌병들 뿐이었다. 박성철 준장이 이끄는 조사팀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사단장부터 이등병까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대 전체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보된 것은 황규철 병장이 속해 있던 중대의 모든 행정 서류와 병사들의 개인 신상 기록부, 그리고 의무 기록이었다. 수사관들은 서류 더미 속에서 부패의 흔적을 능숙하게 찾았습니다. 한 베테랑 수사관이 보고했다. 최근 6개월간 이 중대에서 발생한 부상자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황규철 병장과 같은 분대에 속한 신병들의 부상률이 다른 분대의 5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부상 사유는 전부 개인 부주의로 인한 훈련 중 사고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은폐의 증거였다. 사고가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었다. 또 다른 팀은 부대 내의 모든 CCTV 기록과 컴퓨터, 간부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황규철과 그의 패거리들이 후임병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SNS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기록이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상납받고 묵인해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부패는 병사 계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사의 칼날이 부대의 심장부로 향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주범인 황규철이었다. 별도의 취조실로 끌려간 그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놓자 그의 마지막 허세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특히 자신이 폭행했던 대상이 특수전 사령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결국 황규철은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보려는 심산으로 자신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동료들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선임들과 간부들의 이름까지 모조리 불어버렸다. 그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부대 내에 더 많은 범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그의 자백을 시작으로 처참하게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황규철의 자백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사본부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여
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진술을 확보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폭행, 갈취, 성추행, 인격 모독. 그곳은 군대가 아니라 폭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병원에 있던 이강진은 자신의 군용 태블릿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박성철 준장이 보내오는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한 병사들의 일탈이 아니었다. 지휘관들의 무능과 방관 아래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진 결과였다. 그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꼈다. 각하, 수사 범위를 사단 전체로 확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철 준장의 물음에 강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허락한다. 뿌리까지 파내. 이 땅의 군대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 하나의 예외도, 그 어떤 성역도 남겨두지 마라. 그의 명령은 떨어졌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규모의 숙군 작업이 그렇게 막을 올렸다. 그날 저녁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강진이 잠시 복도에 나왔을 때였다. 한쪽 팔에 깁스를 한 낯선 병사 하나가 그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듯했다. 그는 강진의 앞에 서서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병 김동현입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과 이제 막 찾게 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강진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이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그가 본 첫 번째 희망의 빛이었다. 2달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평소라면 엄숙한 정적만이 흘렀을 법정은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제17보병사단 숙군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황규철을 비롯한 그의 패거리들, 그리고 한때는 장교로서 명예를 자랑했던 전진 지휘관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패배와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방청석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이강진과 이민준이 앉아 있었다. 강진은 며칠 전 전역을 신청하고 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는 마지막으로 특수전 사령관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찬란하게 빛나며 이 재판이 상징하는 군의 자정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민준 역시 이제는 상처를 거의 회복하고 새로운 부대에서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는 늠름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부자는 그저 말없이 역사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장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먼저 황규철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황규철,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48조 직권남용,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350조 공갈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모든 군 경력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징역 15년. 황규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바라보았지만 재판장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젊음과 미래가 법정의 망치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뒤를 이어 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법정을 떠나가며 서로를 원망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음은 지휘관들에 대한 선고였다. 재판장은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김현수 대위, 박진성 소령, 최민규 중령. 그대들은 부하들을 지휘하고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책무를 방기하고 부대 내의 폭력과 부패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이는 적과 싸워야 할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 행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파면을 선고하고 군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한다. 또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 재판을 진행할 것을 검찰부에 명한다. 파면.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권리,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선고가 끝나고 법정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강진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복수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어 다시 건강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수많은 후배 장병들이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새로운 부대로 복귀했다. 그가 전입한 곳은 육군 본부 직할의 모범 부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곳으로 유명했다. 그곳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전우회를 경험했다. 동기들과 서로 도우며 훈련하고 선임들은 인격적으로 후임들을 대하며 이끌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보다 약한 동료들을 돕고 감싸주는 속 깊고 늠름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 주 주말, 강진은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사령관의 정복이 아닌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위해 편안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부자푸즈는 부대 근처의 작은 산에 올랐다. 정상에 서서 탁 트인 풍경을 내려다보며 강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들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뭐가 고맙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이 아비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어서 고맙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구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약한 자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군인이 가져야 할 힘이라는 것을 나는 내 아들에게서 배웠다.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기댔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배운 거려.
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지는 석양은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장엄하게 불타고 있었다. 삼성 장군 숙군 사건은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부대에서 부조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부패한 군인들이 군복을 벗어야 했다. 고통받던 병사들을 위한 신고 및 보호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강진이라는 한 사람이 일으킨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는 비록 군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진정한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군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17보병 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삼성 장군 숙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건강하고 새로운 병영 문화라는 새싹이 꿋꿋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부대의 모든 구석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옛말이 되었고 그 자리는 전우애와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된 이민준이 있었다. 1년 전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눈물 흘리던 연약한 이등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중대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듬직한 선임으로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특히 가짜대에 배치된 신병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한 신병이 실수를 연발하여 다른 선임에게 가벼운 질책을 받고 있었다. 신병은 잔뜩 겁을 먹고 위축되어 있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누구나 처음에는 다 서툴러. 내가 다시 알려줄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결코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인내심을 갖고 후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강진 장군의 그림자를 보았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한적한 산자락 아래 이강진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닌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등산용품점을 운영하며 주말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산악교실을 여는 등 소박하지만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가게 한쪽 벽에는 그가 아들 민준과 함께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아들의 늠름한 부대 생활과 장차 제대하면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강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군 전체를 상대로 벌였던 그 외로운 전쟁의 보상은 바로 이 편지 한 통에 모두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휴가를 나온 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가게 뒷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얼마 전에 새로 온 후임 한 명이 많이 힘들어 하길래 제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위로를 똑같이 전해주었죠. 내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서 있을 테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강진은 그런 아들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상처를 걱정하지 않았다.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흉터로 승화시켰다.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잘했다. 아들아, 아주 잘했어. 강진의 칭찬에 민주는 어릴 적처럼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을 비추는 오후의 햇살은 더없이 따스하고 평화로웠다. 나레이션 전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낡은 등산복 속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개의 별을 숨기고 있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용기를 거울 삼아 진정한 강자로 거듭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과 권위는 화려한 옷이나 높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약한 자를 지키려는 용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는 굳건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